안녕하세요. 네 번째 저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논문의 제목은 UniMed Multimodal Multitask Learning for Medical Predictions입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저는 현재 지능형 의료 데이터 연구실에서 이현민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의료 AI를 임상 현장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번 논문은 2022년에 IEEE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짧은 시간에 31번 인용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멀티모달 EHR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예측을 한 번에 시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EH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HR의 이전 버전으로는 EMR이 있습니다. EMR은 진료 기록을 수기로 관리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의사 중심으로 의학 자료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이용이 이루어지며 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마다 독자적인 의료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가 EHR입니다. 여기서는 의료정보의 범주가 병원에서 개인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로 확대되었고 데이터가 병원 외부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형태와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기존 EMR을 구축할 때 데이터의 공유를 염두에 두지 않고 각자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HR 단계로 넘어오면서 데이터의 사용과 공유가 활발해졌는데 병원 간 다른 시스템의 사용은 이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HR에는 정말 다양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이 그림은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인 미믹3의 실제 테이블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테이블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EHR에는 환자 정보나 전신의 입퇴원 기록, 그리고 처치 기록, 투여 기록, 수술 기록, 간호 기록, 진료 기록, 영상 기록, 랩 검사 기록 등 정말 다양한 의료 정보가 담겨 있고 최근에는 유전자 정보나 라이프 로그 데이터, 소셜 기록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생겨나면서 규모가 다양해지고 형태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EHR의 다양한 모달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려는 멀티모달 연구가 활발합니다. EHR에는 진료 기록, 처방 기록, 랩 검사 기록, 유전자 정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환자의 역학 정보나 기저질환 등은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CT나 MRI 혹은 세포사진 등은 이미지 영상 형태이고 간호기록지 같은 텍스트 형태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프로그나 소설 기록 또는 여러 질병 간의 관계 등은 그래프 형태로 해석될 수 있겠죠. 멀티모달 연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달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연구입니다. 이는 데이터를 특징에 맞추어 전처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부분의 연구는 비슷한 한두 개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 간 데이터 이질성도 EHR 활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데이터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병원 데이터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화 성능을 개선하거나 검증하는 데도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병원은 각자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는 대표적으로 용어, 검사 진단, 데이터 저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질병 대문자 A를 어느 병원에서는 소문자 A, 어느 병원에서는 소문자 B, 어느 병원에서는 대문자 A처럼 다른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검사 진단의 경우에서도 어느 특정 병원에서만 진단하여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검사도 있고 같은 검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이나 장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단위를 사용하여 해당 EHR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는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방식도 서로 다른 테이블 구조를 가짐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방법이 다 다르며 하나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더해 의료 데이터는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한 개의 병원의 데이터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EHR에 기록되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게다가 의료 데이터의 공유가 어렵고 병원 간 서로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데이터의 통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오브젝트를 위한 모델을 구축할 때는 각 병원, 각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하고 이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한 개의 병원에 비슷한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모델 종류만 바꾸어서 수행되는 연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많이 소요되는 전처리가 동반되겠죠. 근래에 들어서야 병원 EHR을 통합하는 것을 시도하여 A병원에서 만든 모델을 B병원에서 검증하거나 두 개의 병원 데이터를 통합하여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오브젝트를 달성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 역시 매번 까다로운 전처리가 수행되어야겠죠. 이에 따라 해당 논문에서는 어차피 여러 모듈을 활용하기 위해 전처리하는 과정이 까다로우니 한 번 수행한 것을 가지고 여러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해야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어떤 오브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관련된 오브젝트를 동시에 예측하자라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상반된 오브젝트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에 대해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란 주어지지 않은 입력의 출력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에 해당 데이터가 어떻다고 결론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어떤 태스크는 어떨 것이다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어스를 반영하여 개발된 여러 모델들이 실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NN을 보시면 서로 다른 그림이라면 특정 위치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바이어스가 반영되었습니다. A의 경우 윗부분이 둥근 시옷 형태를 보이고 있네요. RNN의 경우 시계열 데이터가 경영성과 주기를 가질 것이라는 바이어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10일 연속 30도 이상으로 유지되다가 11일째부터 10도로 떨어진다면 장마거나 가을이 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GNN은 서로 관계된 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해석해 봐야 한다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우리가 한 클릭이나 시청 시간 등에서 나와 관련된 관심사들을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화합물의 경우에도 원자 간 결합 방식을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당 논문이 제안한 서로 관련된 오브젝트를 동시에 예측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논문의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임상에서 급성호흡부전은 35에서 46%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급성호흡부전 발생과 사망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마치 자연어에서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예측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은 어떤 방법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먼저 데이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미믹3라는 공공의료 데이터에서 추출한 역학 정보와 모니터링 데이터 그리고 클리닉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앞에 두 개는 구조화된 데이터겠고 뒤에 클리닉 노트는 비구조화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멀티모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 FIDDLE라는 방식을 통해 피처 셀렉션을 진행했습니다. FIDDLE는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모델을 사용하여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특성 중요도를 계산하여 피처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워드피스를 활용하여 하위 단어로 나누었습니다. 기존 단어가 예를 들어 자동차였다면 의미를 가지는
자동과 차로 단어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FIDDLE를 통해 만들어진 테이블 데이터와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리고 워드피스로 만들어진 워드 벡터를 데이터로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모델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에 앞서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의 가장 원시적인 모델이 SQ2 SQ입니다. 해당 모델은 순환신경망을 기반으로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디코더에서 해당 벡터와 라벨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그런 컨텍스트 벡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하고 또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순환신경망의 본질적인 문제인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방식이 어텐션 기법입니다. 어텐션 기법은 쿼리, 키, 밸류를 활용하여 매 시점마다 전체 입력 문장을 참고하여 각 시점마다 중요한 특징을 선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SUIS를 학습한다고 한다면 해당 데이터의 히든 스테이트를 LSTM에서 나온 입력 벡터의 히든 스테이트와 결합하고 이를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 밸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밸류와 쿼리를 합쳐 학습에 이용하게 되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스테이트마다 중요한 인풋을 선별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셀프 어텐션은 쿼리와 키를 같은 값에서 추출하여 우리가 기존에 설명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모델이 직접 찾도록 하는 방식으로 잘 알지 못하는 데이터의 특성을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분석이 될 수 있게 만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코더를 그리고 디코더를 어텐션 기법만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SQ2 SEQ와 달리 인코더와 디코더가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디코더는 이전 정보들 중 현재 예측해야 할 결과와 관련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순간신경망 기반 모델이 자연언어 처리에 사용되었던 이유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고려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층을 어텐션으로 구성하게 되면서 위치 정보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별도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은 해당 위치를 주기함수를 통해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이로써 같은 나라는 단어도 처음에 나오냐 중간에 나오냐에 따라 서로 다른 값을 갖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도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분이 됩니다. 인코더에서는 입력 벡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셀프 어텐션과 디코더 부분에서는 출력 벡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에서 선별된 정보와 디코더에서 선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어텐션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디코더에서 마스크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시점의 정보에 미래 정보가 셀프 어텐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코더의 두 번째 어텐션층은 키와 쿼리의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의 아님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 인코딩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경우 리니어 리그레서, 타임 시리즈의 경우 LSTM, 워드 벡터의 경우 클리니컬 벌트입니다. 클리니컬 벌트는 벌트를 기반 모델로 하여 의료 분야의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해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인코더를 통과한 결과를 컨캣하여 하나의 벡터로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코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입력과 출력의 위치 정보를 유지하고 순차적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은 I am a student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SUIS를 학습한다고 한다면 J2는 고려하지만 이 뒤의 정보는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해당 논문의 모델도 쇼크 4시간, ARF 12시간, 이너스피럴 모탈리티 48시간, 디아고니스 48시간에 대해 각각 0과 1로 매핑을 하고 마치 번역을 진행하는 것처럼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너스피탈 모탈리티 48시간을 예측하게 된다면 앞의 정보 쇼크 4시간, ARF 12시간은 고려하지만 디아고노시스 48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덕티브 바이어스와 모델의 특성을 적절하게 활용한 재미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단일 모델보다 멀티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단일 태스크보다 멀티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성능이 더 높습니다. 이는 다양한 자료에서 더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 태스크를 동시에 수행할 때 더 의미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까지 모두 좋은 내용인 그런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럼 논문에서 제시한 제한점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모델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한 타임스탬프에 제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임스탬프를 0에서 12시간을 사용한다고 해보면 4시간 이내 쇼크 예측에 5시간부터 12시간이라는 미래 정보가 포함되게 되겠죠. 따라서 4시간에서 12시간의 데이터는 제외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가능한 타임스탬프가 적어지게 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연구했다면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더불어 싱글 모델과 멀티 타겟 모델을 비교할 때 개인적으로 하나 의구심이 생깁니다. 싱글 타겟에서 타임스탬프를 멀티 타겟과 같게 해도 문제가 되고 다르게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싱글 타겟에서 타임스탬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자른다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성능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0에서 4시간으로 한정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데이터셋에 어떤 편향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 충분한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한점은 질병병 예측이 꽤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제한점이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바탕으로 좀 더 고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당 논문은 EHR의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고 또 상관성을 가진 태스크를 동시에 진행할 때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모델의 성능에 도움이 됨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AI 개발에 있어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리얼 월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도출할 때 싱글 타겟과 멀티 타겟을 비교하는 과정이나 타임스탬프를 자르는 과정에서 일반화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외부 데이터의 검증과 데이터 통합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멀티모달은 성능 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델 해석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을 실제 현장에 도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멀티모달로 개발된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향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의 개선이 예측 타겟의 시간적 상관성을 입증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시간적 상관성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관성 규명 방식을 연구할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현재의 상관성에서 인관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단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논문은 AI에 대한 재미있는 논문이었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논문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